가장 중요한 첫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도통 아직도 선거가 끝난 게 2주째인데 각 정당에서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혹은 우린이 졌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유권자들 직접 물어본 거죠. 네네, 저희가 이번에 이 기획으로 크게 세 꼭지의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 메인 기사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제 분석 기사의 제목도 그 민주당 이겼는데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이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은 어쨌든 주관적인 인식에서 유권자들은 누구의 승리로 이번 선거를 분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답변이 어쨌든 제일 높기는 했습니다. 50%가 민주당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을 꼽은 그 유권자는 8%뿐이었는데요. 예. 근데 어느 쪽의 승리라고 단정할 수 없음. 그러니까 무승부라고 한 분들이 42%. 그러니까 거의 맞네요. 절반가량인 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인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그 16개 그 광역자치단체장 자리 중에서 민주당에서 12곳에서 이제 당선자를 배출하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4곳을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 해석이 크게 필요 없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인데 이 결과를 받아든 이제 유권자들이 이번 그 선거의 의미를 풀이하기로는 무승부다. 그 답변이 거의 절반 정도에 되는 거고, 그리고 이길 줄 알았던 게임에서 무승부를 하면 이길 줄 알았던 쪽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축구 사실 거기는 홈 경기여가지고 좀 어려웠긴 한데, 예. 그 지금 한국 축구 팬들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기분이 나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뭐 그 전반적인 심리가 이번 조사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시잖아요. 정민철 부부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뭐 패배했다고 통칭할 때는 이제 심리적 패배죠. 심리적 패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대승이지만 일단은 내란 정국 다음에 일어난 선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사실은 서울시장 패배가 민주당의 패배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모두 이제 민주당원이라면 다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꼭 서울을 탈환해야 된다. 근데 그 정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결과, 심지어는 출구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밤새고 보니 역전된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더 크게 투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려면 이 서울시장 선거가 곧 민주당의 패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이제 당의 계획을 세워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김준일 평론가, 이번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런 기획을 매번 해주는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먼저 해야 되는 말이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선거 끝날 때마다 이거 들고 가서 다른 데서 많이 그러시죠. 했어요. 저한테 연락 자주 오세요. 그거 달라고. 출처도 제가 항상 밝힙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단 뭐 뒤에 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제가 바라본 관점하고 매우 흡사하게 역시 김준일. 살아있는 민심. 야, 잘난 척하는 거지. 선거의 바로미터.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거는 민주당 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쵸. 이게 이제 스페인이 16강 가는 거하고 한국이 16강 가는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르죠. 한국은 우승을 해야 맞습니다. 스페인은 우승을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은 16강만 가도 잘한 거니까 지금 스페인이 민주당은 스페인이고 16강 정도에서 지금 머물렀다.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저는 이번 선거를 해석 투쟁이 있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은 국민의힘은 심판을 받았고 민주당은 경고를 받았다. 야, 제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고 심판을 받은 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온라인 제목 이걸로 가요. 기사 제목 괜찮은데? 그래서 어쨌든 기자 출신이세요. 알죠. 이거 선거에 대해서는 책임론은 뒤에 더 자세히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겼다라는 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좀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됩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또 이게 막상 열어보니까 달랐기 때문에 각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해서가 높은 편이긴 하죠. 네네, 가장 높게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그 광역자치장 그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분들이랑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분들을 각각 나눠가지고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분들의 답변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가 가장 높게 그 내가 뽑은 이유다라고
무려 83%가 꼽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내란, 옹호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7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어서는 58%로 어쨌든 뭐 절반 이상이긴 한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 근데 차이가 많이 나고 순위로 따지면 사실 좀 후순위에 이제 그 배치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까요?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아니면 민주당 이야기를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국민의힘까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국민의힘 후보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당 견제론이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굉장히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한 것은 이제 행정 입법을 장악한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평가 요렇게가 이제 1, 2, 3위로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 찍었다라는 응답은 사실 40%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뽑았던 분들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라기보다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를 표로 나타낸 것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재명 대 이재명의 경쟁이었나요? 이재명 대 민주당의 경쟁이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 계속 해왔잖아요. 항상 상단에 파지티브한 거보다 네거티브한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이 이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저쪽을 막기 위해서 저쪽이 싫어서 저쪽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을 후보를 선택한 이유 중에 1등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파지티브한 게 있어요. 그렇네요. 그 2등이 국힘 내란 세력 청산이니까 이거는 네거티브한 거니까 저쪽이 문제다. 세 번째도 국민의힘 심판이니까 원래 이게 항상 상단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선거 전략을 어쨌든 이재명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전략적 선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역할 분담론이죠. 당은 그래서 지지층 결집도 해야 되니까 내란 척결론을 또 들고 나왔고 하지만 뒤에 막판에 가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쨌든 조금 더 민주당의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이거를 더 강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들고 국힘은 세 개가 다 네거티브한 거예요. 다. 그렇네요.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심판하기 위해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서 국정운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국힘이 이제 도저히 자기 이 지지자들도 내가 왜 국힘을 지지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이 정당 내에서 못 찾은 거야. 엉망진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결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이자 회초리로서만 써달라. 그런 이야기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니 저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택할 때 국정운영 잘하고 있어서가 1등 83%인데 국민의힘도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서가 69% 3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나라에 사는데 이렇게까지 다를까를 보면 사실은 이제는 알고리즘이고 에코체인버로 인해서 서로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유튜브만 보면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인지해야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1, 2, 3등이 다 네거티브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잘 못하니까. 그리고 행정 입법 장악한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이것도 잘 못하니까 견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대로 우리들 알고리즘에 갇혀서 우리 잘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점차 성장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뺏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벌어지는 거고 앞으로 총선 때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문화전쟁인데 문화전쟁이라고 봤을 때 어떤 문화전쟁을 해야 되냐? 나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진영 안에서만 하는 전쟁이 있나요? 없어요. 늘 밖에 나가서 누군가 선봉장에 서서 다른 나라에게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밖에 나가서 외쳐야 돼요. 특히 청년들의 SNS에 침투해야 되고 장년들의 SNS에 침투해서 떠들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강조되는 건 단순히 우리끼리만 보는 그런 강력한 유튜브들 뿐만 아니라 레거시 언론들이 다시금 재건을 해서 레거시 언론으로 민주지형이 뻗어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자꾸 그렇게 레거시 언론 무시하거나 자꾸 적으로 세우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뉴 플랫폼들이 있단 말이에요. 뉴도 아니죠. 이미 주류인데 청년들 심지어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완전 주lum이다. 오히려 유튜브를 안 해요. 아. 근데 지금 민주지형의 유튜브 하셔야 되는데. 모든 미디어는 유튜브에 몰려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이 젊은 윤어게인 그우들이 점령을 해놨고 거기서 퍼지는 이재명 네네. 정부 악마와 민주당 악마도 엄청나단 예.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의 문화전쟁이 펼쳐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할 때도 뭐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퍼센터지가 줄어들고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하게 갈 수밖에 없다 네. 봅니다. 그 관련한 자세한 또 소위 말하는 문화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각 요소들이 각 후보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쭤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선거 때 관심사를 샀던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 그리고는 스타벅스 불매운동 관련된 정책, 그리고는 조작기소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동료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각을 이 어떻게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봅시다. 우리 김연희 기자가 다시 한번 브리핑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그 이 6가지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지지 강도가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슈는 저는 이게 조금 예상 외긴 했는데, 근데 선거 결과랑 또 엮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야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내 지지 후보를 더 뽑고 싶게 만들었다라는 네. 건데요. 이게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그 유권자와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사이에서 굉장히 그 답변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36%에 예, 그친 예. 반면에 국민의힘 투표자들에게는 이게 1위인데 예. 그 52%가 더 내가 그 강렬하게. 국민에 투표하고 아. 싶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 이제 그 지지 강도를 높인 것들을 일단은 쭉 말씀을 드리면은, 두 예. 번째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한 예. 불매 운동이었고요. 세 번째가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작기소 특검법, 그리고 4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동력 SNS 메시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각 이슈별로는 민주당한테 유리하기보다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이슈가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데이터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지 후보를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더 더 강해졌다. 지지할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띄는 건 어쨌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거가 강해진 게 크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 하나,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 그리고 박근혜 유세,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먼저 박근혜 유세 같은 경우에는 예. 대구에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 왜냐하면은 그 출구조사 보면은 70대 이상에서 80%가 저기를 찍었어요. 저기 추경호를 찍었어요. 네. 그 정도까지 예전에 격차가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고, 다만 젊은 세대로 가면은 그게 확연히 약해졌다. 예. 박근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박정희를 경험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이 확 갈렸다고 보면 됐고, 눈에 띄는 거는 조작기소 특검법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크게 차이가 나.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 투표자들한테는 이걸로 29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국힘은 52면은 그 주택 저거보다 부동산보다 훨씬 더 영향 많이 준 거죠. 예. 같은 50인데 국힘한테는,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유의 부동산은 36이 더 그렇다고 하고, 예. 이거는 29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번 선거에서 타이밍적으로 안 좋은 거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을 한 거다, 당에서. 네. 그리고 대통령도 명확하게 선을 안 긋고 예. 논란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굉장히 또 김준일 평론가도 목 놓아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비판 굉장히 예, 했어요. 예. 이거 그리고 이게 타격을 누가 받느냐? 보수 우위 지역에서 타격을 더 받는 거죠. 격전지에서. 격전지에서 이번에는 이제 낙동강까지 전선이 가요. 그러면 누가 받았느냐? 김부겸이 받고, 예를 들면은 서울도 어쨌든 보수화가 조금 더 됐다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영향을 받는 예.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아마 지역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르기는 할 텐데, 어쨌든 부동산은 여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부자들이 나는 더 국힘을 지지해야 될 근거를 찾았다고 보면 되죠. 그러게요. 세금을 더 때린다고 하면
근데 부자 아닌 사람은 사실은 더 때리면은 시원하기는 한데 내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굳이 나갈 마음은 안 생긴다. 그러니까 더 예. 강화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네요. 약한 요 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예. 지방선거는 사실 투표율이 낮은 편인데 이번에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또 마음먹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그리고 하니까요. 스벅하고 예. 그 대통령 투표 동료 메시지는 그냥 진영 결집이에요. 딱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게 똔똔이라고 봤거든요. 똔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유의 정원? 아니 뭐 감사의 정원. 감사의 정원도 똔똔이다 예. 이거는. 똔똔이다. 진영 결집용이라서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보수 우위 지역이면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 손해를 보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대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구조사에서 다 이겼잖아요. 예. 네, 그 60, 민주당 입장으로. 예. 아니 60에서 비슷했고 그 다음에 이제 60, 70대, 80대에서 거의 김부겸 후보 몰표 나오면서 대구에서 뒤집어졌던 거라서 오히려 대구에서 20대들은 더 민주당을 많이 투표했다. 네. 되게 상징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작 기소는 사실 이거는 이제 백서 쓴다고 하잖아요. 네. 백서 쓸 때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고 예. 왜 지방선거 기간 동안 했을까? 정말 많은 기초의원부터 시구의원 출마자들을 호소했거든요. 왜 이런 법을 이거 왜 하냐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이거 나오자마자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욕을 먹기 시작한다. 네, 이거에서 백서에서 좀 철저하게 다루고 왜 당에서 굳이 이 시기에 나왔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선거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이걸 선거에 영향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봐요. 예. 그냥 이 사회에 그 당시 필요했던 당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정파성을 띠게 만든 건 국민의힘이었죠 오히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파성을 띠니까 조금 더 과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백서에 좀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좀 의견이 다른 게 이 52% 국민의힘을 투표한 52%가 다 다주택자일까요? 여기 되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랑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도 콘텐츠였어요.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국민의힘이 공포로 조장하는 건가요? 예. 공포조장 콘텐츠를 엄청나게 찍어냈고 아하. 이걸로 뭐랑 연결했냐면요. 전월세 가격 인상이랑 연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게 부동산 세금 올라가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이거를 그냥 마치 무슨 성경처럼 정해놓고 무조건 이러다라고 하면서 계속 공포 선동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 해야 될 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진짜 몇 년이 지나봐야 결과를 알고 후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긴 하죠.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을 해가려면 첫 번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죠? 여론전이 필요해요. 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을 만한 여론이 필요한데 거기서 민주당은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심지어는 정원호 캠프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메시지를 거의 안 내는 쪽으로 선택해버렸잖아요. 혹은 국민의힘과 똑같은 것 같다. 누가 더 재개발 디벨로퍼 잘하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장이 부동산 디벨로퍼가 아니잖아요. 근데 둘 다 어떻게 하면 재개발을 더 잘할 것인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투표층이 몇 명이나 되나요, 솔직히. 여기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왜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을 외치고 뉴욕시장에 도전했는데 왜 뉴욕시장이 됐는가. 그리고 뉴욕에 있는 그 수많은 몇십조 원대 부자들이 그렇게 쿠오모를 밀고 공화당 후보를 밀었는데 왜 맘다니가 되었는가를 민주당이 좀 살펴봐야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쫄아가지고 색채를 빼면 뺄수록 민주당에 투표해야 하는 그 당위와 이유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여론전 뛰어들어야 된다. 지금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도 뭘 올렸냐면요. 서울 집값 15% 올랐다고 콘텐츠 올렸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코스피가 400%가 올랐는데 서울 부동산 15% 올랐다고 공포 선동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멍청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과 싸우고 계시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게 저게 사실이 아니라 이상한 얘기라는 걸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민주당이 못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응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서 물론 자산 투표에, 그러니까 자산 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드러나는 게 그동안 사실 부동산 대응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쓰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저게 이번에는 할 수 있다라면서 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은 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거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보다 못하고 있다가 월등하게 높거든요. 전체 평균으로. 예, 잘하고 있다가 36이고 못하고 있다가 56에 달해요. 그리고 이거를 세대별 연령별로 나눠서 보더라도 그 잘하고 있다가 더 높았던 그 연령은 50대 여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거에 대해서 젊은 층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다. 네,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기의 그 자산의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갈 길이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파생된 전세난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아니면은 정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나의 어쨌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거에 그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남성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16%에 그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72%고요. 여성도 비슷한데 잘하고 있다가 27%에 그치고 못하고 있다가 46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쭉 보면은 굉장히 또 하나 특징이 20대 여성과 남성의 답변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도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짧게 좀 시간 많지 않으니까 이게 부동산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도 지난번 대선 때도 한강 매트를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평당 가격이 이 국민의힘 높을수록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득표율하고 정비를 했어요. 거의 맞아요. 상관관계가 1위예요. 이번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난번은 부동산 선거였고 이번은 부동산 선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점점점 집값이 올라가니까 성동 마포 이쪽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건 한번 어제 쓴 건데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지방선거 득표 반영하면 서울 민주 7석 줄고 국힘 6석. 분석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염두에 재밌는 게 두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청장은 이번에 17개를 민주당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교차 투표가 많았어요.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정원으로 안 찍고 오세훈 찍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디가 많냐?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성북구, 구로구, 강서구 순이에요. 민주당이 다 득표 많이 했던 이긴 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원으로 안 찍고 오세훈을 찍은 이유는 인물론도 있고 했지만 일정 정도는 부동산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재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원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가중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다 맞춰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이거를 앞으로 선거를 하려면 가야 된다. 이런 교훈들이 남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불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1년 지났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대응 평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렇죠. 왜냐면 그 후가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기사에 써져 있는 것도 서울 아파트에 뭐 전세 실거래가 올랐다든지 서울 아파트의 월세 매물이 줄었다는데 어느 청년들이 서울 아파트에 월세를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심지어 4050들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월세를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대의 남성들이 16% 잘하고 있다 투표하는 건 이런 전월세 매물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느낌이고 모든 게 다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부동산을 얘기할 때 얼마만큼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며 더 낮게 더 설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 부동산은 따로 저희가 한번 또 특집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20대라고 하는 유권자 성향도 저희가 따로 에피소드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지금 또 무엇보다 하나 중요한 게 그 20대의 표심이 좀 튄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번에 선관위 사건과 관련한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선관위의 부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탄하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그 세대별 경향성 대답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부정투표 답변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아예 이번 투표용지 부정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이냐, 아니면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도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관리 부실이다, 그러니까 부실 투표였다라는 답변이 63%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뭐 크게 차이가 없이 부실 투표다라는 답변이 더 많았는데, 유일하게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도가 이유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0대 남성이었어요. 이 그룹에서는 부정선거가 49%라는 응답이 나오고 부실 투표가 40%, 모르겠다가 1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이걸 받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돼서 또 이제 추후에 심층 보도를 할 계획까지 추가로 세우게 되었던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네, 사실 여기 보면 또 이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20대 남성의 응답이 꽤 높게 나와가지고. 예, 꽤 높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숫자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동의하는 것은 전체에서는 25%에 그쳤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25% 유권자의 그러면은 4명 중 1명이 4명 중 1명이 답변했다는 것도 조금 놀랍기는 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가 63%로 더 높긴 했는데, 20대 남성으로 한정해서 보면 동의한다가 26%로 더 높게 나오고, 46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46%로 더 높게 나오고, 동의하지 않음이 35%, 모르겠다가 20%였습니다. 네, 이거는 전문가인, 전문가의 제가 좀 의견을 털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제 책 1025 극우가 온다에 주된 내용이 이제 우린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좀 때로는 들어줘야 되고, 대화를 할 때는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팩트를 넣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달하자, 이런 건데, 이거에 있어서는 20대 남성으로서 사과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유, 사과까지 이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요? 많죠.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네요. 이게 진짜 2명 중 1명이라고 하니까 정민철 부부장님 주변에 1명은 그러시겠네요. 제 주변에 잠시 선거에 나간 사람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저기 빌드업 코리아라고 그 마가 거기 개신교 단체에서 스피커하고 있는 여성이 제 예고랑 예종 후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할 때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게, 이들은 굉장히 큰 세계관과 컨텐츠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릴스가 엄청나게 많고요. 조회수 잘 나온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증거랍시고 온갖 전국에 있었던 그런 증거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부실선거의 증거를 가져와서 이래봐도 부정선거 없어 이러고, 그러니까 래퍼 BYC가 나와가지고 선거 아닌 래퍼하고 부정선거 외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철없는 철없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들은 굉장히 큰 신념을 갖고 이 사안을 접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두 번째, 중국이 개입했다는 이거 마가 세력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요? 빌드업 코리아라고 극우 개신교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 정영진 회장이 거기에 그 찰리 커크도 왔다 갔다 스타벅스 보내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왔다 가고 찰리 커크 왔다 갔죠. 이 행사를 보면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CCP,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도 계속 부정선거 트럼프가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마가 세력의 논리를 빌드업 코리아나 이런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그대로 수입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백골단 김민전 의원이 세웠던 거기에 그 김정현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번에 미국 국무부에 뭐 하와이에 있는 무슨 기관에 이사를 임명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미국 트럼프가 우리는 역시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하는데, 이번에 잠실 시위대에도 그 김정현이라는 사람이 버스 같은 거 보내가지고 뭐 쉼터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마가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걸 보면 이게 그냥 나온 숫자는 소리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20대 전반의 정서를 드러내준 숫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이 조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 좀 생기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살아야죠. 포용 뭐 말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식차가 보면은 2대 남, 20대 남성이 유독 튀는 거는 네. 일관되게 지금 뭐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여론조사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마 곧 3탄 기사로 네. 나갈 예정입니다. 튀어요. 튀는 네, 거는 계속 맞고 튑니다. 20대 여성하고 20대 남성도 좀 달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부정선거다 부실선거다도 20대 여성은 부실선거다가 70 그리고 부정선거다가 21이라서 평균보다 더 지표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요. 20대 예. 남성하고 확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평균에 수렴해요. 오히려 예. 20대 여성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남성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10대의 극우화. 근데 이제 이거는 문화 전쟁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민철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이제 놀이문화, 밈처럼 돼 있고 이런 것들이 10대 교실에서 굉장히 쉽게 소비가 된다. 부정선거도 그렇고 비상계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이제 문화 전쟁으로 보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는 거고 어떻게 이거를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네. 잠시 시위랑 좀 엮어서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국정조사특위, 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의 윤상현 씨가 위원장이고 네네. 유진우 씨가 위원으로 들어가요. 윤상현 씨가 어떤 사람이죠? 그때 윤석열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라고 억지 부릴 때 그거에 대해서 옹호했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들어간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의 인스타그램 보시면요. 홍보비서관이 정말 극우 중에 극우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래요? 진짜 올리는 거 보면 완전히 10대, 20대 초반의 문법으로 밈만 주구장창 올리고요. 그렇게 해요. 한번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위원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진우 씨 이번에 잠실 시위대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DM 사람이에요. 보냈다면서요. 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이번에 예. 스레드랑 이런 데서 지금 잠실 시위 터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동들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인가 스레드인가에 가서는 저기 빨리 내려와 제명아 뭐 이런 식으로 다는 사람이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다. 지금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굉장히 오염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잠실 시위에 청년층들이 정말 빨리 나갔잖아요. 거의 6월 3일 밤부터 6월 4일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연휴 때 불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쳐나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내부에서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제 계엄 때 안 저랬는데 제 계엄 집회 때는 탄핵 집회 때는 저렇게 안 저랬는데 뭐 애국한다고 안 올렸는데 왜 지금 이러는 거지? 라는 이 마음속에 찝찝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기저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그게 기저에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까지도 그래 선관위가 이상한 것 같았어 하면서 나가는 거고 부정선거론자들은 뭐 보자마자 뛰쳐나와가지고 저희 개표소나 아니면 그때 투표소 가가지고 문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자였던 거고 그래서 그게 초반에 섞여 있었던 게 잠실 시위였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그때 거의 초반에 잠실 시위 가서 욕 먹고 오고 나가라 꺼져라 네 엄마 중국인 이런 거 듣고 왔던 거 그런 것들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참 지나서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뒤늦게 갔던 거 그리고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이신데 여성 핸드볼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이 몸수색, 짐수색 당하고 양말까지 벗겨가면서 시위대들에게 홍위병 같은 수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던 거. 침묵하고 있다가 어젠가 그저께 그나마 가셨는데 가서도 그 선수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0%고요. 앞으로도 0%다.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야,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
저기 기사 준비하면서 한 정치학자랑 얘기를 하게 음. 됐는데 약간 정치학자들도 조금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에 예. 부정선거론이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오히려 저게 관심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르자면은 뭐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무시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것들이 큰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약간 이르자면은 뭐 방역 전략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그 이제 20대 남성들한테 이런 인식들이 많이 침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주류 정서로 공고화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반성하는 그런 좀 그 논의들이 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다음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양당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같이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결국은 차후의 리더십, 그러니까 양당의 리더십까지도 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던 건데, 유권자 조사에서 향후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 그리고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 각각 물어봤잖아요. 보수 세력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이번 선거 결과에서 사실은 제일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될 텐데,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약간 더 인기가 좋냐, 더 치고 유력하냐, 나갈 수 있느냐. 네, 이런 예, 것도 예.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예. 저희 조사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향후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로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이 꼽혔고, 그 비율은 23%,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18%이고요. 보시면은 그 재밌는 게 장동혁 대표는 정말 터무니없이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예, 3%. 3%죠. 예, 3%에 그치고,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24%에 예. 달해서 사실 그 향후에 야권 재편에 있어서 이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까, 예.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숫자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한동훈 23, 오세훈 18, 이준석 4, 이진숙 4, 안철수 4, 장동혁 3, 김문수 3, 나경원 1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 주관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물어본 거죠? 네. 보수가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에서, 사람들, 일부를 유력 정치인 중에서 꾸려서 예. 넣었는데, 사실 이진숙 의원을 넣을 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지도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숫자가 꽤 잡혀가지고 예. 그 점도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제가 약간 의외였어요. 오. 아니, 왜 의외였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조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론조사가 보통은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질문지를 줘요. 예. 근데 이제 전화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라고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해요. 주관식으로. 예. 그러면은 절반 이상이 응답을 안 해요. 없다. 근데 음. 이거는 좀 웹조사고 예. 보기를 주어졌음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40% 이상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약간 특이하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ARS 같이 조사를 했는데 전화 면접처럼 나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순위는 어느 정도는 대충 맞다고 보는데 장동혁이 너무 과소가 나왔어요. 제가. 네네. 일반적으로 장동혁이 물어보면은 대략적으로 보수에서 지금은 한 3등 정도 나오고 예. 한 10% 나와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질문이 향후 보수 세력 이끌 리더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이 아니고 미래 비전은 없다고 봤던 걸까요? 근데 이제 그 차기 대통령 아. 물어봐도 장동혁이 이거보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의 당권을 놓고 이 갈등 때문에 조금 과소평가된 게 있고, 상대적으로 너무 네. 모름모응답이 맞는 거는 지금 보수의 지금 뭐 경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예.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오세훈과 한동훈을 누구를 더 높게 보느냐는 어떤 사람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1등입니다, 지금. 그러긴 하죠. 이거는 저희가 웹조사가 웹조사죠. 그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 했던 예,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가 이게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인가요? 오차범위 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두 사람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더 영향력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보수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사를 6월 9일부터 10일 사이 했던 것이고요. 2,000명 웹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2%니까요. 네, 그 오차범위 4.4네요. 예, 오차범위 예, 바깥에 살짝 예, 붙어 있긴 예,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럼 연이어서 바로 감정 온도까지 같이 짚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수 리더로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감정 온도라고 해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0에서 100도 사이로 사람들한테 저희가 측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 감정 온도도 최하를 기록하긴 했어요. 좀 그거를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감정 온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여기서도 그 이진숙 의원에 비해서도 감정 온도가 낮게 나왔고 특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 장동혁 대표가 그 33도로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57도, 이진숙 의원이 43도, 한동훈 의원이 그보다 낮습니다. 41도. 보수로만 한정해도 예. 장동혁 대표가 33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사실은 계속 좀 문제시 되었던 게 윤어게인이랑 완전히 결별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본인 딴에서는 약간 양다리를 걸치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해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에게는 어필을 했느냐라고 따져보면 이번 조사에서 계엄이 정당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한 20%가량 되는데 그 계엄이 정당하다고 답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감정 온도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52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진숙 의원으로 51도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도 뭐 소위 패권을 잡고 있는 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이진숙 의원한테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진숙 의원은 아마 차기 이제 그 윤어게인 세력들의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될 거고 전당대회 때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이번에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도 바로 뛰쳐나왔던 게 이진숙 의원이었어요. 아이고. 제 보수의 여전사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장로 대표가 낮은 건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뜨거운 거는 오세훈 후보가 이번 지선 때 정말 잘했어요. 정말 보수 강경 지지층부터 보수 지지층한테 굉장히 어필을 잘했고 컨텐츠 잘 만들었고 정말 절박하게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20대 팀한테 전권을 다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그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게 저는 그게 그 막판 오세훈 후보의 결집되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주요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좀 다행인 점도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오세훈 이 두 명 다 지금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심지어는 오세훈 후보는 거의 당사자죠. 당사자인데 당선인 신분으로 어쨌든 지금 재선거 요구 일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시구의원 재선거는 당리당락에 영향을 줘서 가능할지언정 서울시장은 당리당락에도 영향 안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딱 강성 지지층과 청년층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청년층들이 지금 당리당락 때문에 나가서 시위하고 있나요? 나가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당리당락 때문이 아니거든요. 참정권 훼손 때문이지. 그런 데에서 거의 똥볼을 차가지고 제가 6월 4일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오세훈 후보가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시오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근데 자꾸 재선거 요구하는 시위대가 이재명 정부한테 재선거를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던 게 오세훈 후보가 일단 먼저 대답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트라우마 때문에 재선거 요구를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하루에 2-3개씩 긁어가면서 했는데 역시나 끝까지 못 받다가 나경원 의원과 등등등에서 내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접근할 때는 이런 보수 내에 있는 수많은 내분의 씨앗들을 우리가 잘 민주진영에서 잘 심고 더 키워야 그 안에서 되지 그냥 저들에게 계속 민주당이 공격한다 하면 그 안에서 더 똘똘 뭉치게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타 만들어줬던 민주당처럼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다시금 스타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 감정 온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왼쪽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섞였는데 그냥 보수만 보면은 지지층별로 볼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오세훈, 한동훈, 이진숙, 장동혁,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이제 장동혁하고 비슷하지만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내에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다. 회복을 못 하고 있고 이게 뭐 이제 3당이다 보니까 양쪽 지지층에 다 이제 공격을 받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젓가락 발언 이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준석은 그렇게 보고 그냥 순서가 호감도가 감정 온도가 이긴 사람이 앞에 있어요. 이번에. 그렇네요. 오세훈, 한동훈,
이진석. 근데 한동훈이 안티는 더 많죠. 오세훈보다. 상대적으로 무난하니까 이제 호감이 더 오세훈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지금 이 패배 책임에서 이준석도 사실상 개혁신당이 이번에 성과를 못 냈고, 이 장동혁도 못 냈고 이제 이런 건데,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빼놓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부겸에 대한 온도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게 진짜 이제 좀 유의미한 거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나가는 건 전체 평균이고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감정 온도인데 오세훈 57, 이진숙 43, 한동훈 41, 그리고 장동혁 33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 이번 주 나가는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가는 기사에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제 김부겸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먼저 김연희 기자가 브리핑을 해주시죠. 차기 진보 리더 1위 김부겸.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그 인물 평가를 할 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향후에 그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는 누구냐 아니면은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인물 감정 온도를 추가로 또 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들의 14%가 김부겸 그 후보 전 총리, 네, 김부겸 낙선자를 뽑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타이틀이네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낙선자인데 이렇게 1위로 떠올랐다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김민석 현 총리가 11%,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10% 요렇게 조금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추미애, 송영길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역시 그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현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 세력을 이끌 차기 리더로서는 4%로 좀 후순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이에 빼먹은 게 조국 6이긴 합니다. 왜 그런 차원에서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튼 김부겸 전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향후의 리더로서는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그 감정 온도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김부겸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감정 온도 평균을 보면 높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것도 좀 눈길을 끌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김부겸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말고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그 이 사람에 대한 감정 온도가 뜨거웠고 그다음에 그 진보 차기 주자로 그 답변하는 응답이 많았느냐를 살펴보면은 뭐 지역적으로는 조금 예상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눠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여기서는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1%가 김부겸이 향후 진보 세력의 리더가 돼야 된다,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눠서 보면은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그 진보 세력의 차기 리더로서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달라는 제작진의 요청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3인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3,4인가 이렇게 뒤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1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보면은 만약에 향후에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거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당내 선거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전국 단위의 좀 더 큰 선거, 뭐 대선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두 가지 사실은 약점과 강점을 가졌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예상에 딱 들어가는 조사입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 확장력이 민주당이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그 감정 온도 보면은 국민의힘 보수 쪽 계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긴 사람들 이번에 그 사람들의 상대는 있잖아요. 민주당 쪽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그렇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높고 김부겸 졌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있지, 정청래 당대표도 뭐 평가 안 좋지, 김민석, 추미애, 그러니까 여기서 당선된 사람 추미애가 이제 중간에 나오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반영된 거예요. 국힘은 극적으로 이기니까 이들이 인물이 스포트라이트에 받는 거고, 지금은 이게 차기의 대선까지 연결지어서 그런 분들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가 어렵겠구나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진보 진영에서 낮고 중도 보수에서 높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시사인에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양한 예. 것들을 워낙 많이 저희가 240개가 넘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게 다 근데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를 물어봤는데 1등이 뭐냐면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다가 1등이에요. 그게 61%,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이다 55, 친중 정책을 추진한다 51,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 강성 지지층을 민주당이 이건 뭐 문제점이라고 꼭 지적하지 않더라도 용어 자체가 그냥 여기 정당은 개딸들한테 아니면 뭐 김어준한테 휘둘리는 정당이네. 근데 거기에 가장 먼 게 이들 중에서는 김부겸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도나 보수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니까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거죠. 김어준 방송에 안 나갔거든요. 이번 선거 때. 김부겸 전 총리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거기 안 나가면은 당내 경선을 통과 못하는 거야. 이런 이제 딜레마가 지금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김부겸이라고 한 정치인이 좀 뭐라고 할까 스탠스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으로서 이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김부겸 전 총리 이번에 너무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번 대구시장 선거도 얼마나 큰 결단으로 안 나간다 하시던 거를 이번에 될 수 있겠다 해서 부탁을 드려서 나오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어떻게 부담을 먼저 드리긴 그런 것 같고 김부겸 이제 전 총리께서 먼저 결단을 하고 나오시면 그래도 민주당에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에서 20대, 30대에서 김부겸이 추경호를 이겼던 거 정말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다. 정말 큰 수확이고요. 거기에 어쩌면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님이 그 이번에 선거 때 또 청년들에게 크게 호소된 이유가 말씀하시는 거. 어떤 부분에 너무 대한 말이에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요? 시원시원하게 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뭐 우산 쓰고 기자회견 욕을 했었죠. 근데 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욕에 그것만 기억이 나요. 번호 공개하셔가지고 그 욕에 담겨 있는 예, 그 메시지 대구 이대로 되겠습니까?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은 여전히 사회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더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수화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보수화라면 어떻게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서 이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회를 진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하면서 저 사람 한번 내가 믿어봐야지. 그런 모먼트들이 쇼츠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말에 스타성 있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 총리님이 이번에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신 것 같아서 뭐 민주당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케이스 스터디로 하실 필요도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님도 앞으로 또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시나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보수화는 사실 20대 보수화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은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에요. 근데 대구에서는 기득권은 김부겸이 아니라 국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20대들이 더 많은 김부겸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더 굉장히 아쉬운 거죠.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수성을 하는 거고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인데 이게 정원호 후보가 일종의 기득권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게 큰 프레임을 깨지를 못했다. 잘못된 선거 전략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서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크다 61, 기득권 세력이다 55 이렇게 비교해 주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에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좀 비교해서 봐야지 보이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김연희 기자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 친미 정책을 추진한다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다 또 65%로 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득권 세력이다 64%,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한다 또 62%가 여전히 그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로 그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극우 정당이다 61% 이것도 높게 나왔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46%, 반페미니즘을 추구한다 45%, 2030 세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28%로 적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만 비교하면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크다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민주당은 61, 국민의힘은 65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득권 세력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64, 민주당은 55이긴 한데 이건 아마 세대별로 또 봐야지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감정 온도에서 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볼 만한 포인트는 이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둘 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김연희 기자 먼저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감정 온도에서 정청래 대표는 32도, 김민석 총리는 1도로 5위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그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향후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 그 표를 보게 되면은 그 둘 다 이제 호남 구애를 좀 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당권에서 특히 중요하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광주 전라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그 김민석 총리가 15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7로 김민석 총리가 더 앞서는 것으로 상당한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지금으로선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광주 전라 그 지표를 좀 더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15%로 가장 많이 얻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14%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14%로 상당히 그 광주 전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근데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면은 당심 권리당원 투표가 5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국 여론조사 아주 정확한 룰 세팅이 안 된 건 아닌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아마 상황이죠. 반반씩 예, 갈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당원들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본다라는 거고 실제 당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너무 과소하게 나왔다 이거. 아하, 예. 예, 저는 김민석 총리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당원들한테만 만약에 물어본다라면은 지난번에 66% 얻었거든요. 예. 박찬대 의원이랑 했을 때 권리당원의 표를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종의 라포가 형성돼 있는 거고 내가 한번 찍었던 후보에 대해서 완전히 이유를 찾아가지고 바꿀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일종의 인지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결과는 상당히 뭐 더 다를 거다. 그런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전국적인 이 평가는 매우 박해졌다. 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 대통령도 이제 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순방 이제 환송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애초에 해외에 출국 귀국할 때 사람 서서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론과 운동가와 실천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석해 보신다면요? 두 분 다 그냥 웃고 마시네요. 아니요, 해석해 주세요. 예, 예.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검찰개혁 이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그쪽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보여요. 순방 나가 계셨을 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꺼내들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분노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잠실 사태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언급한 적 없고요. 오로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원내대표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행동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겠어요. 딴지 게시판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잠실 사태가 지금 청년들에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순방 가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잠실 사태라든지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는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정치는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민주당의 일부 전통적 강성 지지층이 속시연애하는 사이다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고 또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당 20년 집권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책임의 정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한다. 실적. 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네가 실적 못 내고 허용도 안 하고
딴지일보에 글 좀 그만 써라. 김어준 좀 그만 나가고 포용 좀 해라. 이 얘기한 예. 거. 뭐 그 저번에 막스베버에 신년 연이어서 하는 말이네요. 신년윤리 책임윤리 한 거랑 마찬가지고 네. 그 아까 전에 그 온도 감정 온도 있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 그렇네요. 제가 얘기한 게 거의 정확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감정 온도를 보니까 정청래가 51, 김민석이 48. 정청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정청래가 더 강할 거라고. 이번 전당대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피 튀길 거예요. 피 튀길 겁니다 아마.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어떻게 계속 나올지도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기사를 계속 내보낼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명 정부 1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좀 집중된 질문들을 분석해서 내보낼 예정이니까 그것도 다시 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님 좀 총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각각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실 이제 백서 민주당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시사 잉크 갖다가 솔직히 그러긴 해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거의 다 답이 나와 있다. 만일에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민주당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골든 크로스 당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도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도 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외면하는가 얘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민주당이 이번 지선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느끼셨나요? 저는 못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부터 외쳐왔던 게 명확합니다.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그걸 위해서라면 새로운 시대엔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문화전쟁에서 꼭 승리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발전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정권 재창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관련된 분석들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연희 기자도 새벽까지 마감하고 와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약간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가지고 좀 버벅거려서 죄송하고. 근데 두 분이 너무 의미를 깊게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잘 들었고요. 근데 좀 공유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는 저기 이번 조사 결과 중에서 저희가 뉴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유권자 그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조금 새롭게 이제 포집되는 유권자 집단인 거잖아요.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뽑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인데 이 층에서 그 민주당을 찍었다는 사람들은 31%였고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45%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투표장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지지로 남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 2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짚을 예정입니다. 네, 뉴 이재명은 누구인지 또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1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